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어디가 홍산벌의 계획. 어디가 상호명이었지? 신라. 신라가 상호명이란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지금 12차시죠? 12차시. 12차시.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통일신라입니다. 교과서는 62, 64. 여러분, 통일신라인데 잘 들어봐봐. 신라 입장에서 삼국을 통일했어. 그럼 땅덩어리가 어떻게 된 거지? 커졌어. 인구수도 많아졌어. 그리고 나서 신라는요, 이렇게 커진 나라, 인구수가 많아진 나라, 이제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가 어떻게 나라 통치를 바꿔나가는지 그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옛날 얘기 한번 해줄게요. 뭐냐면 그 화성거리 계획과 싸웠던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인데요. 김유신 장군은요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금관가야 출신이야. 왕족이야. 금관가야. 즉 김수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망한 나라의 왕족이 이때 신라에 편입되거든요. 여기서 문제. 금관가를 점령한 건 1번 기증왕이다. 2번 거풍왕이다. 3번 기능왕이다. 지능. 금관가를 정복한 건 정답은 2번 거풍왕입니다. 3번 진흥왕이 점령한 건 배가입니다. 아무튼 이때 김유신이 금관가의 왕족이었습니다. 망한 나라의 왕족이야. 그래서 신라에서 얘를 진골귀족 대우해주면서 내려오긴 하거든요. 얘네 가족을. 근데 여러분은 김유신의 입장에서 마음 편했을까? 굉장히 자신의 입지가 불안했을까? 그래서 김유신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입지를 편안할 수 있을까? 이때 들어온 애가 누구냐면 김춘추입니다. 왜냐면 김춘추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진흥왕. 그러니까 김유신이 얘랑 친해져야지. 어떻게 하면 얘랑 친해질 수 있을까? 이때 김유신이 결혼시키자. 내 여동생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고름을 살짝 밟았어. 그래서 옷고름 찢어집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김춘추한테 야 우리 집 여동생이 바느질 기가 막히게 잘한다. 내려가서 바느질 내가 바로 표현해줄게. 이래서 김유신 여동생 문희를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김춘추랑 문희랑 이제 서로 만났고 둘이 이제 여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이 사귀고 살다가 김유신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김유신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생각했대? 올커니 됐다. 결혼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근데 혹시라도 김춘추가 발견하면 어쩌지? 라고 해서 쇼를 좀 합니다. 어떤 쇼를 했냐면 자기 집 앞마당에 자기 여동생을 저렇게 매달아 놓고는 너가 어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할 수 있느냐? 남편이 누구냐? 당장 말해야 했더니 도련이 말을 안 해. 남편이 누군지 말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말하고 있으니까 김춘추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사실 당신의 동생 남편감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김유신의 오른팔, 김춘추의 오른팔로 김유신이 활동을 했고요. 이때 김춘추가 왕이 되고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앞서섰던 게 김유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첫 번째 합성어표 김춘추가 왕이 됐는데 김춘추는요 신라에서 태종 무열왕 태종 무열왕인데 자 태종 무열왕 여러분 모든 왕들은 정책을 실시할 때 목적이 뭘까? 왕권관. 맞아 왕권강화. 왜냐면 내가 힘이 강해야 내가 원하는 정책들을 마음껏 쓸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한테 재미난 건데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에서 기말고사 같은데 논술 문제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왕들의 정책의 목적을 쓰시오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1번부터 끝까지 다 왕권강화 다 썼어. 내가 맞다 했어. 틀리게 했을까? 뭘 쓰다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다음 왕들의 목적을 쓰시거든. 왕들의 정책의 목적. 먼저 어떤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왕권만 다 쓴 거야. 맞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맞다 했어 틀리까지 했을까? 맞다 했어요. 다 부흥 좀 줬어.
왜냐면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 왕고망. 왜냐면 여러분 모든 왕들의 목적은 나의 강화입니다. 심지어 세종대왕님이 한글 편찬한 이유도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어. 왜? 자기 백성들이 나를 알아듣고 잘 살아야 나의 권력이 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고 그럼 내가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왕들의 목적은 왕권 강화입니다. 이때 무열왕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뭘 했냐? 집사부의 기능을 키웁니다. 집사부가 뭐냐면 집사가 뭐죠? 집에 사는 사람. 집에 사는 사람? 집사. 집 관리하는 거. 집을 관리해주면서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여러분 왕의 집사, 즉 궁궐에서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왕과 함께 궁궐에서 왕을 도와준다라는 생각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시입니다. 내시. 왕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내시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우리가 하는 내시의 이미지는요, 조선시대 때, 고려 후기 때의 내시를 보고요. 원래 고려 중기 전까지만 해도 내시라 그러면 그냥 궁궐에서 왕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얘네가 그 내시였고요. 집사부는 왕이 직접 뽑은 인재들로 얘가 왕이 시킨 대로 비서 역할을 했던 애들이요. 여기 대장이 누구였냐면 시중이었습니다. 집사부의 대표가 시중이었고요. 시중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왕이 시킨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집사부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라에서 원래 일을 했던 관청, 부서 어디가 있냐면 귀족들의 회의기, 바로 신라시대 귀족들의 회의기구와 뭐랄까 신라시대 귀족들의 회의기구가 있었습니다. 땡땡 회의였어요. 화백 회의입니다. 신라시대 때는요, 원래 고대로부터 전해졌던 귀족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화백회의였고요. 이 화백회의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상대등이었어요. 대표가. 그러니까 왕은 원래 정치를 할 때 화백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또는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귀족들과 함께 정치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왕에 싸우거나 왕권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표정무열왕은 난 이제 너네랑 얘기 안 해. 난 앞으로 내가 직접 뽑은 신하들, 내가 직접 뽑아서 내가 비서처럼 부리는 집사부랑만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화백회의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요. 당시의 집사부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라 말때, 신라 표정무열왕 시기에 집사부의 기능이 강화돼서 왕권이 강화되었다. 왕에 대항할 사람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남은 나라가 이제 고구려였는데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전 무열왕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무열왕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문무왕인데 문무왕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당나라까지 쓸어버려서 삼국을 완전히 통일시켜요. 무열왕 다음 문무왕 때. 그리고 문무왕은 내가 이렇게 삼국을 통일했으니 죽어서 이 신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 사람 유언이 뭐였냐면 날 여기에 묻어라. 바로 여기 바다. 여기 지금 딱 보면 바다. 경주 앞에가 있는 바다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앞에 가시면 이게 뭐냐면 문무대왕님. 내가 바다의 용이 돼서 우리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기 가면 관이 있을까요? 네. 바다 어딘가에. 지금은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기록만 있어. 저기에 관을 뭐 안치했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기록은 있는데 그만큼 문무왕이 신라를 지키겠다, 용이 되겠다 해서 그런 기록 전설이 내려오는 무적지고요. 그 문무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신문왕인데 아들 신문왕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신라를 위해 용이 되겠다고 하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은사라 그래서 그 문무대왕릉 맞은편 쪽에 절을 하나 만들어요. 강은사.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절입니다. 저 절을 만들고 저 거기서 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용 한 마리 안 죽구나. 그래서 이 용이 뭐라 했냐면 너의 아버지는 봄의 용이 되었고 김유신 장군은 하늘의 장군이 되었다. 이렇게 신라의 훌륭한 인재가 많으니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주겠다면서 검정색 대나무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더니 피리를 불면 아픈 사람이 싹 낫고 피리를 불면 적이 쳐들어다가 적이 막 도망가. 이거 막 피리를 불면 막 태풍이나 태풍이 사라진대. 이런 전설의 아이템을 용이 갖다 줍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진짜 그런 피리가 있을까? 그럼 이건 뭘 비유한 걸까? 신라가 신라의 이렇게 유미되다. 그쵸. 신문왕 시기에 시대가 이렇게 안정됐다는 뜻인 거. 즉 신문왕 시기 당시에 태종 무열왕의 손자 이게 다다음 때죠. 무열왕 죽고 나서 문무왕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신문왕인데 신문왕 때처럼 만파식적이라는 필이 저기 만파식적이거든요. 두 번째 써 신문왕 이때 만파식적과 관련된 전설을 내려오는 왕 신문왕인데요. 그만큼 신문왕 때 신라가 매우 안정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아픈 백성들이 없었다. 그 뜻은 백성이 잘 먹고 잘 살다는 뜻이고요. 적이 안 쳐들었다는 뜻은 신라가 강했다. 자, 그만큼 신문왕 때 강했고 얘가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솔직히 성골통이라고 문무왕은요 얼마 있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성골통이라고 나서 웬만한 모든 제도를 정비한 건 이 아저씨가 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떻게 정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저씨가 저희가 어떻게 왕권 강화할 수 있었냐? 바로 김, 흠, 돌에 난을 진압합니다. 왕이 즉위한 지 1년이 안 됐을 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문무왕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고 있을 때 반란이라는 그 반란이 일으킨 아저씨가 김흠돌이야. 김흠돌 어떤 사람이냐? 얘가 당시 진골의 대표입니다. 귀족들. 신라 돌품제에서 가장 높은 그 돌품 진골 왕족들이죠. 이 왕족의 대표가 김흠돌이었습니다. 얘가 김흠돌인데 이때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문왕이 이것을 진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김흠돌은 어떤 애냐? 얘가 왕의 장인이었어요. 즉 김흠돌 딸이랑 신문왕이랑 뭐 한 거지? 결혼한 상태야. 신문왕의 장인 김흠돌입니다. 그럼 여러분 김흠돌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자기 사위가 왕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안 남아있어. 그래서 역사자들은 이렇게 추정해요. 이거 신문왕이 진골 때려잡고 싶은데 당시에 진골 대표 김흠돌이야. 그러니까 김흠돌에게 누명 씌워서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김흠돌이 반란 일으켰으면 병력이 몇인지 어디서 전투가 있었는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신문왕이 얘가 반란 일으키려 했다 해서 얘를 그냥 잡아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김흠돌과 함께 같이 친했던 진골들을 싹 제거합니다. 이때 김흠돌의 난이 진압하면서 진골을 완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신문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진짜로 자기 장인을 무명시켜서 죽인 거라면 신문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잔혹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게 왕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기대. 실제로 여러분 왕들은 어쨌든 자기 권력 강화하고 되게 고독한 외로운 자들. 어쨌든 나 혼자만의 이 권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마도 신문왕은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아마도 김흠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요 나 이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원이라고 있는데 이방원이 자기 처남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 장인어른까지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양반세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왕권 엄청 높이는데 그래서 이방원 다음에 왕이 된 게 조선시대 때 태종 다음에 왕이 태성태 세종대왕. 세종대왕님이 정치를 펼칠 때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 왜냐면 태종이 왕권을 엄청 시켜놨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냉혹한 자리지만 왕이라는 자리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독자적인 좀 이데이가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문왕이 일단 정책들을 볼게요. 얘가 이렇게 기문들 난 진압하면서 진구를 삭스려버린다. 왕 빼고 왕이 이제 대항하면서 애들이 없어. 그래서 신문왕이 이제 차근차근 정책을 펼치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교과서 63쪽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63쪽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63. 혹시 교과서 없는 사람? 없으면 괜찮아. 앞에 봐봐. 보이나? 자, 63쪽 보시면요. 신문왕의 통치에도 정비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63쪽에 보면서 신문왕의 통치 정비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신문왕은 1번 이렇게 얘가 했던 정비 위에 1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63쪽을 보고 신문왕이 실시했던 정책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1번, 2번, 3번, 4번 해서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63쪽. 자, 혹시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앞에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교과서 분석해 볼 건데 여러분이 직접 신문왕의 정책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쪽이에요. 63쪽. 교과서 63쪽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신문왕의 정책이 몇 가지가 있나, 얘가 몇 가지 정책을 실시했나, 교과서 몇 가지가 나와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왜 지금 선생님 설명 전에 여러분 직접 교과서 체크하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작년부터 노트 정리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노트 정리를 시키는 이유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해주고 싶어서 작년부터 계속 했던 거고요. 여러분이 아마도 고등학교나 또 대학교, 지금도 그러지만 이런 공부를 하는 기간 중에 스스로 공부할 때가 계속 있을 거야.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가면요, 선생님들이 물론 알려주긴 하지만 여러분이 학교 이외에 스스로 좀 공부할 게 좀 필요합니다.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신을 챙기든 수능을 챙기든 여러분이 좀 더 혼자 공부할 때가 오는데 그때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스스로 배운 것을 또는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을 정리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솔직히 책을 한번 보고 이해한 사람이 있긴 있어. 진짜로 딱 이거 한번 보고 딱 읽기만 해도 이해한 사람이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으면은 꼭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나, 내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를 이렇게 스스로 정리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교과서 이렇게 보면은 신문왕의 정책 지금 몇 가지가 있지 한번 직접 분석해 보시고 그 번호대로 이제 정책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노트에 먼저 정리해주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노트 정리해주는데 선생님이 지금 내가 해주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제 수업하기 전에 내가 노트 교과서 보고 노트 다 옮겨 적고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원래는 스스로 읽은 교과서 읽고 노트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노트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수업이 끝나면 한 10분이라도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본 다음에 분명 내가 노트 정리를 하면 되게 요약해서 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시험 기간 돼서 노트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럼 그런 친구들은 꼭 한번 교과서를 보고 수업 때 바로 까먹기 전에 이런 식으로 뭐 뒷문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 얘가 뭐 누구였는데 뭐 이렇게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좀 여러분이 정리가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 정리 해주면 그걸 좀 더 보완하면서 여러분만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신문의 정책 쓸 건데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지금 내가 여기 봤을 때 5개 정도 있거든요. 신문의 정책.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신문형의 정책.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 반려전에 지급하고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반려전 지급. 여러분 잘 들어봐. 일단 좀 이거 어려워서 그래. 집중 잘 들고. 좀 일어나고. 일단 잠깐 이거 좀 조금 중요한데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어서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신문의 경제 첫 번째입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평가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관료전, 노급평가 잘 들어봐. 관료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관료전이 뭐지 해서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 날개글을 읽으시면요. 관료전은 관리에 준 토지로 해당 토지에 경작한 농민에게 조세만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거 읽고 이해되는 사람 이게 약간 나는 우리 지금 교과서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과서의 설명이 굉장히 좀 불친절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좀 막막할 수가 있는 게 교과서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되게 선출적으로 담고 있어. 여러분이 혼자 딱 공부할 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는 직접 좀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이야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모른다 그러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물어보고요. 아니면은 네이버나 지식인 아니면은 여러분이 인생 강의라든지 EBS 강의를 좀 더 참조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전이 뭐냐면 잘 보세요. 얘는 조세만을 거두시는 권리야. 여러분 옛날에 관리를 일을 했어. 그럼 당연히 뭘 받아야 돼? 월급 받아야 돼. 맞아. 월급. 자, 그럼 이런 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 너 한 달에 근데 옛날에는 돈이 뭐였지? 쌀이었어. 내가 너한테 월급으로 쌀 100가마를 주겠다. 그런데 얘들아 봐봐. 관리 한 명당 100가마를 주면은 그럼 수십만의 관리가 있을 텐데 수천의 관리가 있을 텐데 이걸 일일이 국가 거기다 나눠준 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A라는 관리가 있어. 얘가 안성 출신이야. 그러면은 야, 너 월급 100가마지? 안성에 가면 강왕동에 딱 거기 백성들이 세금을 10분의 1씩 조세를 내거든. 조세라는 건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자신의 생산량의 10분의 1씩 조세를 낸다고 합니다. 이게 조세라. 이 10분의 1씩 딱 거뒀을 때 100가마다. 그럼 너는 일을 했으니까 강왕동에 가서 거기 백성들한테 세금을 국가에 바치는 거 아니라 너한테 각각 바치라고 얘기해라. 이게 관리전. 즉 관리가 일을 하면 월급으로 쌀을 받았는데 그 쌀을 어떻게 받았냐? 그 관리가 지정받은 지역으로 가서 세금을 대신 받아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도 일일이 세금 다 받아가 그 관리해서 주는 것보다 훨씬 인력이 줄어들고요. 관리 입장에서도 그냥 거기 가서 바로 세금 받아오면 되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이게 관료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신라는요 노급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걸 없애버립니다. 신무당이 관리들한테 노급 평가 없앴다는 뜻이야. 야 관료전 줄게 대신에 노급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럼 노급은 뭐냐? 조세 플러스 노동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세 플러스 노동력이야. 그럼 저 말은 뭐예요? 조세뿐만 아니라 뭐를 줄 수 있다? 노동력. 그럼 이런 겁니다. A라는 관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 너 강원도에 가서 10분의 1씩 세금 이거 걷어. 이거 똑같아. 근데 얘는 노동력 받아야 겠어. 즉 그 강원도 주민들을 마음껏 빌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급이야. 근데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비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급은 해당 지역의 세금을 거두시는 권리를 받는 거고 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 반면 관료자는 노동력은 안 되고 수조권, 즉 조세만 거두시는 권리만 줬습니다. 그러면 관리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을까? 노동이. 그치? 근데 왜 신랑은 노급을 없애고 관료자를 왜 줬냐? 왕의 입장에서는 관료자한테 좋았기 때문이야. 왜? 왕의 입장에서는 얘보다 얘가 더 좋아. 노동력 뺏어야 돼. 그러면 관리들이 뭐 응? 관리들이 가져가는 이유는 맞아. 일단 관리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와 노동력. 그리고 제대로 망하는 대로 부려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평소에는 손에 뭐 들고 있게 농민들이 쌀? 평소에는 아, 나 홈이 이러고 들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관리가 얘들 노동력 데려가서 칼 한 자루씩 쥐어보죠. 평소에는 뭐래? 분위기. 왕의 입장에서 경사권을 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거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신문왕이 관료전을 주고 노법을 없애버린다. 그럼 당연히 그 관리들이 불만이 있었겠죠? 하지만 불만이 있어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얘 왕권이랑 강해서. 맞아. 그래서 여러분 관료전 노급 개념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료전 노급 모두 조세를 거둘 권리다. 단 노급은 노동력까지 할 수 있었는데 왕의 입장에서 노급은 보다 관료전에 들어와서 관료전 주고 노급을 없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요. 자, 두 번째. 이때 교육기관 북한을 설정해. 학교를 하나 설치했어. 그래서 여기서 유학사상을 가르치는데요. 유학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충과 효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듯 나한테 뭐예요? 왕한테? 충성이야. 즉 부모님에게 효도하듯 왕에게 충성이다. 그래서 신하들의 나한테 충성하도록 가르친 기관이 유학이야.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은 귀족 중 징골 다음으로 높은 애들입니다. 하지만 육두품은 최고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징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징골이 모든 최고 권력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문왕이 얘들을 이제 등용한 거야. 왜냐면 징골과 대항하기 위해서 징골 다음으로 힘센 애들 육두품을 키워들고 왕의 뒷받침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얘들을 키운 다음에 니네가 징골과 같이 싸우라. 나랑 같이 손잡고 징골과 싸우자.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너네는 하면 돼. 이래서 당시에 북한에서 육두품들을 가르쳤고요. 육두품들은 왕권 뒷받침하는데 충실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커졌으니까 중앙 행정제도 당시의 신문왕이 중앙 행정제도를 개편했고요. 당시에 뭐 10가지 이상의 부서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뭐 교육부, 국방부, 무슨 부, 막 교육등부 막 이런 식으로 관청을 정비합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방제도도 붙이는데요. 땅이 커졌으니까 지방제도 바꿔야죠. 이때 했던 게 뭐냐면 부주 오소경입니다. 부주 오소경. 자, 부주 오소경인데요. 신라 땅이 커졌어. 그래서 9개의 주로 땅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도가 몇 개 있나요? 8도. 그런데 이때 신라는 우리나라처럼 도가 8개 대신 얘들은 9개의 주가 있었어. 지금 보면요.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전주, 무주, 상주, 강주, 양주 이렇게 9개가 있었는데 잘 봐봐. 한주, 상주, 명주 이거 옛날에 어디 땅이었게? 네? 고구려 땅. 그리고 웅주, 전주, 무주, 백제, 상주, 강주, 양주는 신라 땅이었습니다. 고구려 옛날 땅에 3개, 백제 땅에 3개, 신라 땅에 3개씩 한 거야. 왜 그랬게? 그냥 했을까? 이거 있어.
그치? 이유가 있어, 그치? 뭘까? 왜 백제 땅 3개, 고구려 땅 3개, 신라 땅 3개, 3개씩 딱 설치했을까? 다 똑같아 지금. 맞아. 평등. 지금 고구려에 있는 땅 3개, 백제 땅 3개, 신라 땅 3개. 우린 지금 너네를 차별하지 않아. 우리랑 너네를 평등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구려 옛날 백성들, 백제 옛날 백성들 우리랑 어떻게 하자? 잘 지내자. 민족 통합의 목적이 있는데 부지입니다. 우리 너네를 차별하지 않아. 그리고 오수경은 뭐냐면요. 신라가 너무 수도가 경주 동쪽에 추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주, 충주, 청주, 남원, 김해에다가 5개의 조그만 수도를 만들었어. 마치 우리나라 치면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를 설치하듯이 이때 5개의 소경을 설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뤘고요. 마지막 군사제도입니다. 군사를 살펴보시면요. 이때 경주를 지키는 부대가 중앙군입니다. 중앙군에는 부서당이라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을 지키는 부대로 십정이라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을 지키는 부대, 부서당, 지방을 지키는 부대, 십정. 그래서 9개와 10개의 부대를 만들었는데요. 경주를 지키는 부대가 부서당이 좀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부서당이란 9개의 부대로 경주를 지키는 겁니다. 경주. 그리고 가장 힘이 셌던 특수부대입니다. 근데 부서당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옷 색깔이 달라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말갈 사람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만든 부대입니다. 여러분, 부서당에 9가지 부대가 있었는데 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 5개 있을까? 똑같은 평등할. 이것도 너네 지금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 부서당에 가면 높은 비용을 받는데 그런데 백제 사람은 오면 안 된대. 그럼 백제 유민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그렇죠. 우리 차별하는구나. 그럼 융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부서당과 부주 이건 모두 민족 통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십정은요. 당시 신라가 부주니까 각 주마다 한 개씩 했어요. 하나. 근데 부주인데 십정이야. 10개의 부주야. 한 개가 남아. 한 개는 어디 갔냐? 여기 가장 땅이 넓고 북동과 맞닿는 한 개는 2개. 나머지 한 개씩 해서 총 10개의 지방군들을 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이렇게 신문앞에 왕권강화를 했고 넓어진 영토에 알맞게 국가 정비에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신라가 되게 대단한 점이 뭐냐면 이게 신라 촌랑문서라는 겁니다. 또 고아서 위치 3쪽 아래에 나와 있는데 신라 촌랑문서가 뭐냐면 신라는 모든 마을의 이장님들이 촌장님들이 3년에 한 번씩 조사했어. 자기 마을을. 이때 뭘 조사했냐? 우리 마을의 소 몇 마리인지, 우리 마을에 나무가 몇 그루인지, 그리고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노비가 몇 명인지, 밭과 논은 몇 평인지 다 조사한 거야. 저거 왜 조사했어요? 저걸 왜 조사했을까? 인구수랑 논이랑 그런 거 크기 다. 그치, 저걸 알아. 국민의 효과를 지배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걸 알아야 국가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세금을 거둘 수 있죠. 몇 명이 사는지를 알아야 거기 알만큼 거둘 수 있잖아. 그래서 신라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치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신라 촌랑문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노트 한번 할게요.